4차 산업혁명의 쌀알이 되는 데이터를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회사,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영향력. 4차 산업혁명은 신석기 혁명급 웨이브, 이 임팩트와 산업 4차 산업혁명 하면 떠오르는 게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데이터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 기준점을 하나 딱 잡아드리면 아까 전에도 제가 약간 힌트를 드렸지만 데이터를 딱 중심에 두시면 돼요. 데이터. 왜 그게 데이터가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석유 시추하는 회사들이 되게 인기 많았죠. 쉐브론 그죠? 브리티시, BP 그리고 정유 회사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옛날도 아니죠. 한 7, 8년 전만 해도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거 차화정 해가지고 주식을 걔네들이 이끌어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시가총액 기업 가치 큰 회사들 보면은 다 데이터 갖고 하는 회사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그죠? 한국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한국을 예를 들면 안 돼요. 중국, 중국 텐센트, 알리바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은 석유 시추할 때 보면은 돈이 많이 있어서 이 허들이 생기잖아요. 그 진입 장벽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유 공장 5조 원어치 해놓으면은 누가 정유 공장 또 만들기 어렵죠. 똑같은 게 뭐냐면 데이터에도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지금 5천만 명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 데이터 생태계에. 메신저 하면은 카카오죠. 그죠? 다른 사업자가 누가 한다고 한들 그거를 누가 쓰나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제잘제잘거리는 그 이야기들에 대한 단어들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친구한테 아메리카노 선물해줘. 여기서 댓글 달면은 아메리카노 준대. 이런 거 다 기프트콘 거기서 오고 가게 만들죠. 그 습관화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간에 연결되는 것들 데이터를 다 추적을 하죠. 그래서 지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왜 성장하는지를 배경을 봤을 때 뭘 보면 되냐면 그 회사들은 이 시대에 데이터를 시추하는 회사다. 그럼 석유를 시추하던 회사가 이제 바뀐 거죠. 치환이 돼서 데이터를 시추하는 회사. 그럼 걔네들이 어떻게 내 데이터를 시추하지? 생각해보면 페이스북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 자, 오늘 행사 끝나고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기. 저도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 팔로워가 12,000명이에요. 페이스북이 어떤 데이터를 시추해요, 우리한테?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맨날 들어가서 눈팅하다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누르잖아요. 화나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여행지에 이 사람이 열광을 하는지, 어떤 가수한테 열광을 하는지. 최근에 몇 년 동안 페이스북에 광고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구글이 원래 그 모든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죠. 왜냐면 구글은 사람들한테 너 뭐 알고 싶어? 라고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알려주면서 거기서 구글은 계속 똑똑해지죠. 그래서 몇억 번씩 하루에도 똑똑해지는 게 사람들이 몇억 번씩 검색을 하니까 검색하는 단어를 한 번만 넣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택시 하고 파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관 단어를 검색하면은 한국에 지금 카카오 택시로 인해서 파업이 뭐가 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구글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글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 되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 되게 비정형화되어 있고 선호가 담겨 있는 거죠. 광고주 입장에서 사실은 더 소중한 건 뭐냐면 사람의 선호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겟팅 광고의 극강의 효율성을 보여준 회사가 페이스북이잖아요. 말씀드린 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의 쌀알이 되는 데이터를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짱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을 보세요. 이커머스 하면 아마존, 알리바바죠. 공통점은 뭐예요? 미국 혹은 중국이죠. 그리고 카헤일링, 그 차량 호출 앱 서비스. 저는 차량 공유란 말 잘 안 쓰는데 무슨 공유야, 그게 호출하는 거지. 차량 호출 앱 서비스에 있어서 우버랑滴滴죠. 지금 우버가 지금 120조 원, 130조 원 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버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자동차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도요타. 도요타 말고 모든 회사는 폭스바겐, 혼다, 뭐 현대 120조 원에 미치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엄청 큰 거죠. 우버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우버가 자동차를 갖고 있나요? 자동차에 매칭이 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동선을 꿰고 있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기사님하고 차량을 매칭을 해주는 게 끝인 거예요. 예.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카카오 택시 규탄한다고 그 택시 운전기사 분들께서 이제 아저씨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규탄 대회를 하셨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로. 그런데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는 것과 기술의 발전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어요. 기술은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분명히 일자리 사라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는 또 정치인분들이 해야 되지만 저처럼 미래와 기술에 대한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제 이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이네비터블한 거죠. 기술에는 백도가 없는 거죠. 앞으로만 계속 가는 거죠. 데이터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막 몸으로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막 파고 들어오는데 한국은 이런 측면에서 좀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론 규제도 있고 규제 이면에는 이제 전통 기득권 세력들이 막 쿠팡 막 뭐라 그러고 카풀 하려고 뭐라 그러고 막 계속 어떤 김앤장 태평양 이렇게 로펌 써가지고 막 압력을 행사하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중국은 위챗 하나로 10억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의 플랫폼 회사들이 먹을 수 있는 시장은 중국 하나로만도 10억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10억 명에서 나오는 사람 인터넷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쪽쪽쪽쪽 해가지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은 엄청난 인텔리전스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거. 그럼 미국은 어떠냐? 페이스북, 아마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미국은 인구가 3억밖에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페이스북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10몇 명이잖아요.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은 미국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영향력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시장은 10몇 억 명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 구글을 쓰는 사람들. 그래서 미국, 중국의 데이터 헤게모니가 앞으로 더 강화될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 더 심화될수록 데이터 생태계 혁신가들이 오프라인의 부가가치를 막 잠식해 나갈수록 미국, 중국의 헤게모니 더 강해지겠죠. 왜? 10억 명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걔네밖에 없으니까. 10억 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공산당이 막 지원해줘서 절대 아니에요. 제가 지금 10년째 중국에서 왔다 갔다 반반 중국, 한국 생활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중국 정부가 한 건 딱 한 가지 뭐냐면 데이터 혁신가한테 무한한 자유를 준 거 말고는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은 그런 감시와 통제와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통 산업의 비효율을 한 방에 효율로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시진핑 정권은 사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국영기업들하고 하나의 연이 없거든요. 시진핑이 백그라운드가 사실 시중신 아버지가 이제 건국의 아버지지만 되게 문화혁명 때 힘들어져서 막 동굴 가서 생활하고 되게 힘든 생활을 했던 되게 그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독립유공자 가족인데 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걸 홍월따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막 귀족처럼 자라난 당 간부가 아니라 힘들게. 예. 자, 기준점 잡아드릴게요. 테슬라 되게 멋있죠. 테슬라 되게 멋있는 회사잖아요. 일론 머스크 멋있죠. 저 한 3년 전부터 일론 머스크는 되게 멋있는 남자인데 테슬라는 멋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재무 구조가 너무 안 좋아요. 예, 막 차입 엄청 해가지고 뭐 정말 외부 투자 없이는 계속 죽어나가는데 우버도 똑같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우버는 자산이 쌓여요. 자산이 뭐냐면 데이터 자산이 계속 쌓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커졌잖아요 지금. 예, 그 데이터 자산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거든요. 소비자들이 중독돼 버리면 그 데이터 생태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테슬라는 뭐냐 제품이잖아요.
그 데이터랑 연결이 안 되죠. 자기는 하고 싶다고 하지만 테슬라를 우리가 플랫폼 회사로 생각하나요? 아니죠. 테슬라 차를 몬다고 내가 거기에다가 막 지문 인증하고 들어가서 내 신분을 거기다 까고 막 데이터를 거기다 주지 않죠. 네. 자, 그러니까 2년 전 돌아가서도 테슬라와 우버를 생각하면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 우버가 좋은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리까리 할 때 판단할 때도 데이터를 기준점으로 하시면은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신석기 혁명급 웨이브, 이 임팩트와 산업혁명급 웨이브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아예 새로운 종족으로 재창조되고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설득을 시켜볼게요. 뭐냐면 신석기 혁명 때 변화된 건 뭐냐면 과일하고 짐승들을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쫓아다니는 게 힘들어 그러지 말고 딱 정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축을 키우고 동물을 수렵하다가 가축을 키우고 과일을 막 쫓아다녔는데 그러지 말고 과일 나무를 키워가지고 여기서 정착해서 키우고 쌀도 키우고 이렇게 키우자. 네.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잖아요. 농업 기술의 발달, 동시에 언어 기술, 커뮤니케이션 툴의 발달, 이 언어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문명화가 되고 그리고 역사가 돼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온 거죠, 그죠? 아마존이 얼마 전에 발표했죠. 최근 따끈따끈한 정보예요. 지금 슬라이드에도 안 넣었지만 아마존 고가 무인 점포잖아요, 그죠? 그냥 들어왔다 나갈 때 그냥 스캔해가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물건 들고 나가면 자동 결제되고 이러는 게 아마존 고인데 처음에 한두 개 만들어서 저러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이게 되게 효율적인 거예요. 아마존 고를 몇 개로 늘리기로 했냐면 3,000개로 늘리기로 했어요. 한국은 이 시점이 좀 늦게 올 것 같아요. 이유는 스타필드가 너무 잘해요. 스타필드가 30대 이제 가장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아이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공기가 안 좋아져서 이제 스타필드 가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더뎌지는데 미국, 중국 가면 완전 이 현상은 대세로 자리 잡은 거죠. 제가 어제도 제 페이스북 보시면 어제 제가 알리바바의 아마존고에 해당하는 허마셴셩 그 하마 선생님 이런 그 점포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오프라인 이마트 매장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 오는 사람들이 90%가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매대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앱으로 모바일 쇼핑을 하는 거예요. 모바일 쇼핑을 하면은 일단은 캐셔가 필요 없어지죠. 이게 제품하고 QR코드 스캔한 다음에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 버튼 딱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계산대 이거 들고 가는 것도 싫은 거야. 또 더 싫은 게 뭐냐면 계산대 들고 갔다가 집으로까지 이거 봉다리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앱에서 구매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그 티셔츠 입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장에서 와서 앱으로 구매를 했어요. 그럼 등 뒤에 있는 파란색 그 옷 입으신 분이 열심히 뛰기 시작해요. 물건을 막 담는 거야. 한 뭐 3분 5분이면 다 담죠. 한 10개, 15개 담아가지고 그 벽 끝에 있는 그 트레이에다가 탁 걸면 이게 씩 가가지고 집 앞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편리한 게 있는데 저는 제가 들고 갈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람. 예, 그냥 거기다 걸고 가지. 거는 것도 내가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마존 고는 무인으로 하는데 여기는 왜 사람이 붙나요? 중국은 이 파란색 티셔츠 입으신 허마셴셩 그 분들이 월급이 60만 원, 80만 원 이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다른데 역시나 동일한 건 뭐냐면 모든 구매 결제가 모바일 앱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제일 의미 있는 회사예요. 뭐냐면 데이터 어그리게이터라고 그러는데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는 호수처럼 모으는 회사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소프트뱅크가 이제 자기 돈이 이제 부족해서 그 펀드를 만들었는데 펀드 하나가 얼마 정도 되냐면 그 1,000억 불이에요. 120조 원. 펀드 하나가. 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펀드를 만들었어요. 아랍에미리트 그 중동 왕장님이 한 40조 원 넣어놨고요. 예, 그 애플에서도 조 단위로 투자를 했고. 근데 그 비전 펀드라고 그러는데 비전 펀드에서 제일 많이 투자한 영역이 어디냐면
차량 호출 앱 서비스, 카헤일링 앱. 그러니까 우버, 리프트, 그랩, 띠디, 올라 다 1대 주주 혹은 2대 주주가 소프트뱅크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손정희 회장 99년도 그 애뉴얼 리포트 연간 보고서에 막 쓴 내용부터 다 거의 암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그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게 뭐죠? 제품이 자동차죠. 그죠? 그 자동차가 얼마나 의미 있냐면 전 세계 제조업에서 자동차 비중이 엄청 커요. 예, 천 몇백 조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심플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집에 있는 부동산 빼놓고 제품 중에서 제일 비싼 제품이 뭐예요? 여자분들 중에 약간 눈빛이 흔들리신 분이 있는데 자동차보다 비싼 백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약간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 차가 제일 비싸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 커요. 그래서 산업혁명을 딱 떠올리면은 포드가 떠올라요. 포드의 T 모델 넣으면은 쫙 해서 분업화돼 가지고 뚝딱뚝딱 만들면 원재료 넣은 게 이렇게 자동차로 짠 하고 짜르렁 해서 굴러가네. 오 신기하다. 이게 산업혁명의 어떤 상징적인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바뀔 거냐? 자동차라는 제품에서 자동차는 서비스로 바뀐다. 그래서 카 매니팩처링이 모빌리티 애즈 어 서비스로 바뀐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고 제가 이제 주석을 달아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미치지 않고 저렇게 막 수십조 원을 저희다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의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데이터 위주로. 근데 자동차 제조 회사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이런 플랫폼 회사의 OEM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현상을 상징해주는 현상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바로 중국에서 나타났고 중국의 모바이크라는 회사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원래는 3년 전만 해도 그 모바이크 회사가 150대 자전거 150대 있었어요. 자전거 공유 한 번 공유할 때마다 170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회사 혼자서 운용하는 자전거가 800만 대예요. 800만 대. 그래서 경쟁사까지 합쳐서 2천 몇백만 대의 자전거가 중국에서 굴러다니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자전거들에 찍혀있는 브랜드는 뭐겠어요 이제? 모바이크, 오포, 헬로바이크 플랫폼 회사들의 브랜드가 찍혀있지 자전거 회사 삼천리, 알톤 스포츠 이런 게 찍혀있지가 않아요. 중국에도 자전거 제조사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 바꿨어요. 자기 브랜드 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생산을 해야겠고 모바이크가 내 걸 사줘야 되니까 자기 자전거에다가 이쁘게 모바이크 브랜드를 로고를 박아서 염가에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서 마진이 나겠어요? 마진 엄청 박하게 나겠죠. 왜냐하면 소비자를 마음을 건들 수 없으니까 모바이크한테만 잘 보되니까 하청업체로 전락한 거잖아요.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이 오면 드라이빙의 엑설런트한 느낌이 우리한테 중요하겠어요? 막 슈퍼카를 내가 몰든 후진차를 몰든 느낌이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몰아주는데 나랑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인공지능의 기술이 접목이 되게 되면 규탄하는 걸 넘어서 그죠? 아예 운전기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되거든요. 이게 멀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이미지 인식 수준이 계속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카메라 4대 있으면 파킹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알아서 손 띄고. 지금도 벤츠 E클래스 하면은 거기 모비라이 센서 달려 있어서 이미지 인식 다 해가지고 앞뒤 차량 거리 간격 해가지고 자동 이렇게 놨다 하고 테슬라도 반자율주행 가잖아요. 사실은 기술은 뭐 지금 그 바이두 본사 근처나 구글 그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이런 데 가면은 몇십 대씩 그냥 굴러다니고 지금 구글이 자율주행 한 게 뭐 지구를 몇십 바퀴 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악천후 눈, 비 오는 상황에서도 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 이미 준비됐다. 이제 제도가 바뀔 때인 거예요. 예. 엄청난 문제죠.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택시 운전기사분들, 트럭 운전기사분들 이제 되게 한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되게 더 심한 얘기를 하면 인간의 일자리 수가 한 번에 팡팡 몇백만 개, 몇천만 개씩 증발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 재무제표를 까봤어요. 구글이 매년 30% 이상 성장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비상장 우버나 이런 띠디 같은 데는
고객 수나 이런 증가하는 게 2배씩 증가해요. 세상 경제는 막 3%, 2% 성장하는데 얘네는 2배 막 성장한다 이거죠. 사람들은 편리함에 중독되는 게 너무 쉽게 중독되니까. 저는 그 데이터 생태계에서 지금 헤게모니를 잡아가고 있는 나라 하나를 딱 꼽으라고 하면 중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회사가 뭐냐? 엔트 파이낸셜이에요. 엔트 파이낸셜. 알리바바보다 더 중요한 게 엔트 파이낸셜이에요. 마윈 회장의 부의 반 이상이 엔트 파이낸셜 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알리바바 거래 다 해도 중요한 게 페이먼트잖아요. 지급 결제, 그죠?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거. 뒷단에 돈을 알리페이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마윈 회장님이 너무 욕심이 나서 그 알리페이를 자기 인마이 포켓을 한 게 한 7, 8년 됐나? 10년 됐나? 그래요. 예. 그래서 당시에 야후가 막 알리바바 상대로 소송한다고 막 난리 쳤다가 뭐 중국에서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포기했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엔트 파이낸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종합적인 핀테크 회사예요. 그래서 페이먼트부터 은행 업무, 보험 업무, 투자 업무 이런 것들이 다 돼요. 한국에서 이런 걸 하면은 불법이죠. 예. 중국에서는 다 자유로운 거죠. 왜냐하면 민영 은행들이 거의 없었고 다 국영 은행들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개인들한테 신용 대출 안 해주고 뭐 안 하니까 그냥 그 진공 상태를 얘네들이 그냥 한 방에 먹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 3년 동안 중국에서 현금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장 갈 때 현금을 아예 안 들고 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써도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택시 타고 하는데 다 알리페이로 다 끝나니까. 그래서 중국이 막 화폐 전쟁 한다고 옛날부터 할 때 저는 되게 믿지 않았어요. 뭐냐면 그렇지 않다. 중국은 미국 달러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왜 미국 달러를 부시겠니? 서로 망하자는 거잖아요. 절대로 미국 달러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은 미국의 심장문을 저격하고 있죠. 뭐냐면 기술. 미국은 사실 실리콘밸리가 기술을 창조를 해내잖아요. 근데 창조의 그 어떤 헤게모니를 인공지능에서는 이미 중국이 많이 따라왔어요. 앞서가고 있죠.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인식 회사가 두 회사가 있는데 페이스북, 센스타임 둘 다 중국 회사예요. 네. 역시나 얘네들의 큰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면 중국 경찰이죠. 경찰이 얘네한테 연간 베이스로 이렇게 그 일을 맡기면서 데이터를 얘네들은 수집을 해서 계속 똑똑해지는 거죠. 13억령 얼굴을 딱 보면서 계속 똑똑해지는 거죠. 용의자 추적하고. 지금 KFC 중국에 가면은 사실 지갑 들고 가고 신용카드 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스마트폰 들고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KFC 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가요. 그리고 밥 먹고 나오는 무전 취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하냐면 얼굴 도리도리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안면 인식으로 결제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 여자. 그리고 현상수 배번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이크. 자전거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중국이 항상 패스트 팔로워였죠. 팔로워를 하다가 자기가 리더가 돼서 크리에이션, 중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드 인 차이나가 된 게 모바이크예요. 모바일 서비스 중에서 자전거 공유하는 건 최초인 거죠. 한국에도 따릉이가 있는데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프리플로시라고 그러죠. 아무 데서나 이거는 했다가 반납을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버려놓고 가면 돼요. 딴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이 수건 돌리기 하듯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 데이터 회사거든요. 따릉이는 뭐예요? A에다가 B에다가 딱 갖다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탑차가 와서 또 저쪽에다 갖다 놓고 이런 약간 헛짓을 하는데 여긴 뭐냐면 고객이 그걸 계속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곳에 있으면은 세뱃돈을 줘요. 그럼 고객이 그거를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갖다 놓고 세뱃돈을 받아 가죠. 그것도 정해진 금액 주면 재미없으니까 룰렛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중국적인 특수성이 있죠. 약간 결론적으로 갈게요. 훅 하고. 뭐냐면 오늘 사실 뭐 미국의 데이터 혁신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뭐 알리바바 뭐 해서 아마존 아마존 고 허마신성 다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변화가 사실 자동차가 차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는 거 이런 변화 거대한 변화인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더 많은 걸 먹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제조의 끝단까지 가는 거예요. 생산의 끝단.
통제를 하면서 자기가 그 부가가치를 다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중간 수수료 하나도 없으니까 너한테는 좋은 거다. 실제로 더 싸고 더 좋은 품질을 주겠죠. 그리고 내 수요를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러면 이게 종류가 많아질수록 나는 점점 더 거기에 녹아들어서 살겠죠. 그래서 미국의 혁신과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에 이런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도 반은 미국 사람이에요. 요즘에 중국 가서 미팅하면 반은 영어로 해요. 걔네들이 중국어를 저보다 못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다 교육받고 미국에서 일하다가 와가지고 마인드셋도 영어고 미국 사람이고 그냥 생긴 것만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도 사실은 창업가 레이준은 사실 투자자거든요. 레이준 빼놓고는 대부분 다 미국 교육받고 미국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일하면 거기 문화에 거의 젖어들죠. 그래서 창조의 미국, 소비의 중국, 그리고 두 나라는 다 데이터로 이제 거대한 헤게모니를 계속 가져가서 G2의 이제 지배력이 점점 더 강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중국은 중국식 창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허거예요. 허거. 허거에 보면 원재료를 다양한 걸 막 넣죠. 그래서 막 휘휘 저으면 그게 맛있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은 남들 거를 카피를 해서 쓴다라는 생각보다는 빨리빨리 적용해서 이 13억 땅덩에다가 팍 써버리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뭔가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융합적인 창조, 자기네들은 중국식 창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회사가 샤오미죠. 샤오미가 사실은 자기가 창조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종자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제조 회사인데 되게 제조 회사스럽지 않게 가벼운 회사. 그냥 막 제품을 막 내놓죠. 제일 싸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그냥 기능에 충실해서 싸게. 그러니까 사실 저작권이 중국에서 되게 감시 통제가 안 됐었어요. 언제부터 저작권이 강화된지 아세요?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저작권을 무지막지로 사들였어요. YG, SM 막 사들였어요. 딱 사들인 게 한 2, 3년 전이거든요. 그 이후로 텐센트랑 알리바바가 잡아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텐센트 알리바바한테 소송 당하면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공안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되게 저작권이 엄청나게 투명해지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뭐 단순 카피해서 약간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도 강조하고 자기네들이 창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요즘 이제 한창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근데 현 세대 청소년은 4차 산업혁명에 살고 있겠죠. 그냥 보니까 저는 검색을 구글로 하거든요. 근데 요즘 고등학생들은 검색을 유튜브로 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영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세대 청소년은 현세대 청소년이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시라고 배틀그라운드 잘 하시라고요. 그냥 단순히 게임만 즐기지 말고 게임의 메커니즘, 게임이 그 회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 오버워치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SNS 플랫폼이 있다 뭐 스냅챗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그걸 단순히 쓰는 걸 넘어서 스냅챗의 창업자나 스냅챗의 회사나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 게임의 어떤 성공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게임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게임 회사에 취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바탕으로 할 수 있고 그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를 딱 고르려고 하면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 만나서 회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글에 정확하게 내가 검색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가서 고급진 정보들을 내가 잘 마음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실 인공지능이 대체해 줄 수 없는 거는 사람의 좋아하는 걸 대체해 줄 수가 없어요. 랩 누가 쇼미더머니 인공지능이 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요즘 핫하죠, 또. 그러니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고 그 화제를 빨리 잡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잡았다. 그러면 진짜 20대 중반에 정말 막
거대한 뭐 진짜 몇 천억짜리 스타트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게임을 대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그런 상상력의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됐다. 이러면 그 사람 경력이 이미 막 10년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갈수록 사람의 인간미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애정어린 시선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를 빨리 잡는 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코딩 공부하라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네. 네, 이 답변이 뭐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Q&A 답변 그리고 강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정주용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